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해커들에게 침입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미국의 그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해킹 사실이 알려져 있는 대형 통신사 있습니다. 버라이즌, AT&T, T-모바일. 그러니까 우리 한인분들,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 대부분은 이 셋 중에 하나 가입하셨을 겁니다.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이 3대 통신사를 비롯해서요, 플러스 알파 9곳의 추가적인 네트워크가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커들에게요.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 그룹인 솔트 타이푼 이라는 그 그룹이 3대 통신사와 그 루멘 테크놀로지 외에도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여기 가입하신 한국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솔리데이티드 커뮤니케이션스 그리고 윈드스트림 통신 네트워크 등등의 시스템에도 중국의 해커들이 침입해서 해킹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조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은 9곳으로 늘어났고요. 앞으로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뉴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그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전화기에 통신을 운영하는 그 이동통신사들이 중국 해커들에게 해킹을 당했다라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자칫 못하면 내 은행 어카운트도 막 털릴 수 있고요. 내 크레딧 카드 막 털릴 수 있고 내 개인정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중국의 해커들은요, 이 미국의 이 대형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에 접근함으로써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라이즌이든 어디든 스마트폰 전화 빌 내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 오토매티컬리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다 등록을 해놨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매달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일이 요즘 그 우표로 해서 붙이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또 찾아가서 내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페이먼트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계좌 정보가 크레딧 카드가 됐든 은행 어카운트가 됐든 뭐라도 거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정보가 털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크레딧 카드 정보 등에도 역시 그 중국 해커들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같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보이스 피싱 및 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기 시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사기 시도가 나한테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게 올 가능성이 그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또 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것입니다. 자, 해킹된 정보를 이용해서 피싱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는 진짜로 전화 오는 것 등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위험성도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비밀번호와 보안 설정을 가능한 한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등록한 통신사 버라이전이라든지 T-모바일이라든지 AT&T 등등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 통신사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바꾸는 거야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간단한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대비책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만일 그 동일한 비밀번호를 중복적으로 사용 중이라면 모두 다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내 이동통신사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내 다른 어떤 데의 아이디 비밀번호 같다면 최소한 요 이동통신사 요것만큼이라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그렇죠. 저도 가끔 좀 그런 경우 있는데, 좀 깜빡깜빡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여기저기 똑같은 아이디와 똑같은 비밀번호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하도 이런 해킹이 심하니까 다 다르게 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통신사 아이디와 통신사의 비밀번호는 꼭 독립적인 다른 것으로 변경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능하다면 자신의 크레딧을 좀 중간중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체크를 통해서 내가 신원 도용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할 게 크레딧 체크는 뭐 물론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하루에 한 번, 뭐 한 달에 여러 번,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절대 안 좋습니다. 크레딧 그 체크는 자꾸 여러 번 하게 되면 오히려 크레딧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크레딧 체크를 뭐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그렇다고 뭐 크레딧 체크 한 번은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그렇다고 뭐 1년 내내 안 하기도 그렇고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 카드랍니다. 크레딧 점수. 나의 크레딧 스테러스 그거를 체크업하는 것은 이제 급한 대로 지금 한 번 정도는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디로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주 하지 마시고 그 대체 방법으로 그 대신에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내 은행에서 뭐 돈 빠져나간 거, 뭐 이런 게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내가 쓴 것 외에 빠져나간 것이 없는지, 그거는 수시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그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그게 뭐, 내가 은행 예금 구자를 갖고 있는 그 은행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예금 구자가 있는 은행 어카운트. 그리고 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그 은행, 그 크레딧 카드의 사용 내역을 알아보는 그 사이트. 이런 거를 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것만 돈이 빠졌는지 잘 빠져나갔는지를 꼭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은행 어카운트에도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 은행 어카운트에서 내가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든 게 있죠. 그게 차페이먼, 뭐, G페이먼트 몰기지 내시는 분들은 뭐 G페이먼트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외에 갑자기 처음 본 그런 어떤 그 이름으로 빠져나간 게 있다. 이런 거가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은행은 뭐 애니타임 들어가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 무료. 하루에 몇 번 들어가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나의 크레딧 스테러스가 괜찮은지, 그거는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뭐 1년에 몇 번 정도는 괜찮아요. 두세 번 정도는. 자, 그 크레딧 체크를 해보시기를 원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이 미국 소비자는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면 되냐면 annualcreditreport.com annualcreditreport.com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 웹사이트는 제가 이제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제가 말로 말씀드린다면 annualcreditreport.com,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이어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돈 안 듭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놓아야 할 게 평소에 안전한 디지털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공 와이파이나 비인가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텔 가면은 이제 요즘은 방마다 다, 옛날에는 뭐 10불, 하루에 10불 와이파이 비용 차지하고 뭐 그런 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웬만하면 다 와이파이는 프리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에 투숙했을 때 호텔 방에서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도 가끔 쓸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컴퓨터도 하기도 하고 이제 폰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앉아서 그렇게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 그런 공공 와이파이, 그런 곳에서는 이 와이파이 사용할 때 그저 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을 급한 대로 이제 하는 그런 정도만 하시지, 뭐 갑자기 거기서 궁금하다고 은행 어카운트 들어가서 잔고를 들여다본다거나 그런 거는,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거래 앱 있죠. 요즘 뭐 로빈훗 같은 거, 그 주식거래 앱, 그런 거에 들어가서 내 주식 계정을 뭐 갑자기 살펴본다거나 그런 그 민감한 사용은 그런 데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호텔방이나 식당이나 무슨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그 스타벅스 전반적인 것을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해킹을 당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이파이를, 공공 와이파이를 손님들한테 프로바이드하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해킹 당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뭐 스타벅스나 식당이 일부러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의심스러운 어떤 링크나 알 수 없는 발신자의 메시지도 받는 경우 요즘 많죠. 이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절대 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얼마 전에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USPS, 미국의 그 연방 우정국 USPS 이름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연말을 맞아서 당신의 그 패키지가 와 있는데 당신의 주소 중에서 집 코드가 매치가 잘 안 되니까 빨리 아래 링크를 눌러서 해결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기에 조심하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연말에. 그런데요, 그 며칠 뒤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며칠 뒤에 저도 그런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저도 조심하세요라고 영상을 올려놓고도 저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연말에 내가 누구한테 보냈지? 또 연말에 나한테 보낼 사람이 누가 또 있었더라? 누가 나한테 혹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잠시 하다가, 아, 맞다. 내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심하라고 해놓고 나도 깜빡했네. 이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연초가 돼서 제가 또 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유료 도로 그 패스트트랙 이름을 앞세워서 당신의 차량이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을 통과했는데 결제가 안 됐으니 벌금을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아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결하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기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 며칠 후 저도 또 그런 메시지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야, 심각하긴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사실 저도 그때도 가만히 있어, 패스트트랙? 나 요새 패스트트랙 다닌 적이 없는데? 라고 한번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한번 대입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하, 요거 사기구나 하고 바로 지우긴 지웠습니다만. 자, 그만큼 요즘 그런 사기 행위가 심각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신속히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특히 이제 그 이동통신사, 전화기 회사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통신사로부터 특별한 어떤 공지가 왔는지도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자주 들어가서 뭐 이상한 거 빠져나가는 거 없는지 자주 확인해 볼 것. 단, 은행이나 주식 어카운트 등 민감한 것을 이제 확인할 때에는 식당이나 호텔이나 뭐 스타벅스나 또는 뭐 사무실 이런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그런 거 들어가 보지 말고 집에 와서 내 집 안에서 집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은행이나 뭐 주식 거래 그런 거는 내 집에 와서 사용할 것.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욕주 주정부가요, 마침내 그 뉴욕 맨하탄 도심 지역에서 승용차 기준 최고 $9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 일명 혼잡 통행료, 그 징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었죠. 그런데요, 하루 만에 흥미로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통행료 징수를 피할 수 있는 각종 꼼수가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은 내기 싫은 거죠, 운전자들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새벽 0시를 기해서 맨하탄 지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맨하탄 지역으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는 차량에게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금은 진입 시간대에서 달라지는데 하루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두 번씩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혼잡 시간은 뭐 주중에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요게 이제 혼잡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진입하는 승용차는 $9를 내야 하고요. 대형 트럭이나 관광버스는 $21 60센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통행료 징수를 내기 싫어하는, 그 피하려는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자, 어떤 게 있느냐. 운전자들은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번호판에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맨하탄으로 들어갈 일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출근할 때 번호판 일부에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차 운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막 진흙 같은 걸 막 문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눈 많이 오니까 이제 눈도 묻히게 하는데 눈은 이제 가다 보면 녹기도 하니까 진흙하고 이제 눈하고 같이서 이렇게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붙어서 눈은 녹고 진흙만 남은 것처럼, 그래서 진흙 같은 걸 이렇게 묻힙니다. 그래서 번호 한 자릿수는 잘 안 보이게. 심지어는요, 진흙 대신에 새똥 묻히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흙은 이렇게 잘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새똥을 한번 묻혀놓으면 한 일주일 간답니다.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대신에 이제 단점이 새똥은 좀 산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번호판이 상할 수도 있는데, 번호판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새똥 묻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아예 번호판에서 일부 글자를 좀 잘 안 보이게, 이게 뭐 4자인지 1자인지 또는 뭐 2자인지 3자인지 잘 안 보이게 슬슬 글자를 긁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스티커나 테이프로 글자 몇 개를 슬그머니 가려버리고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카메라가 번호판을 이제 식별해서 벌금이랍니다. 요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반사 스프레이가 있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뭐 스프레이를 찍 뿌려놓으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스프레이를 뿌렸어도 눈으로 보면은 번호판 구별을 다 할 수 있는데, 번호를 카메라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샤이니한 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스프레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스프레이를 뿌리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차 안에서 버튼을 탁 누르면 번호판이 일시적으로 탁 가려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좀 첨단 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와, 그런 첨단 장치가 얼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첨단 장치로 돈 내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그 첨단 장치는 한 번만 사면 영구히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안 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혼잡 통행료가 그 센트럴파크 남단 60번 도로 아래쪽, 그러니까 60th Avenue, 60가 남쪽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가 북쪽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60가 북쪽이라면 뭐예요? 61가, 62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60가하고 61가에 걸쳐서 빌딩이 있는 경우에는 61가 쪽으로 빌딩에 들어갔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이 빌딩의 지하 주차장 60가로 나가는 그 출구로 가는 이러한 꼼수를 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이제 머리도 좋고 그 뉴욕을 잘 아시는 그런 오래된 뉴욕 출근자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시 대형 빌딩의 경우에는요, 지하 주차장이 각 도로 여러 방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한 것이죠. 돈 안 내는 61가 도로로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돈 내는 60번으로 나가는데, 60번 초입에서는 돈을 내도록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그런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지만, 60번 들어오는 초입이 아니라 이미 60번을 들어와서 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카메라가 인식을 안 하니까, 거기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냥 맘 놓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자, 이런 꼼수 운전자를 상대로 뉴욕시 당국도 그런데 방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여러 가지 꼼수가 많이 있다. 실제로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기 전이라도 무슨 터널 통행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뉴욕에는 그런 터널 통행료, 뭐 다리 건너는 통행료 이런 것을 내지 않는 꼼수 운전자를 우리는 1년에 약 1000명가량 발부해서 체포해서 발부하고 있다. 그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뉴욕 맨하탄으로 들어오는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는 꼼수 운전자들을 싹 다 적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과연 꼼수 운전자가 이길지, 뉴욕시의 적발하는 능력이 이길지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제 뉴욕 맨하탄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최근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 말했죠. 캐나다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 사람들 많이 자존심도 상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놀림을 당했던 캐나다의 총리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트럼프한테 놀림을 당했다는 그 이유 때문은 아닌데,
자, 트럼프 당선인은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을 한다면 내가 관세를 매길 일도 없고 세금도 대폭 내려갈 것이고 또 총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도 않아도 될 텐데 진짜 우리 51번째 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한 번 더 놀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도 총리의 사임 발표가 나온 이후에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라면서 이같이 주스틴 트루도 총리를 한 번 더 놀렸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계속되는 캐나다의 고물가, 지금 캐나다의 구독자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댓글로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옛날 캐나다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 집값 너무 비싸고, 또 여기저기서 인도나 이런 데서 이민자들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도 이민자 입장을 이해하지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밴쿠버 같은데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캐나다 밴쿠버인지, 인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그래서 계속되는 고물가, 그리고 주택 가격의 엄청난 상승, 또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 문제 등등 탓에 최근에 그 2년여간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관세 문제까지 터지자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을 놓고 당내 분란도 막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퇴 압박에 직면하자 결국 당대표직 사퇴, 그리고 총리직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이런 문제점을 아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가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면 그런 모든 당신의 고민이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라면서 캐나다 합병 주장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캐나다의 굴욕, 또 트루도 총리의 굴욕이 사임을 발표한 그날, 그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연방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아니,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걸 이미 다 알고 또 선거 개표 발표할 때 다 나온 얘기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가 어제 있었어요. 왜 국민들이 선거한 거는 결국은 선거인단을 뽑는 거에 우리가 투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이겼으면 여기 선거구는 트럼프가 다 가져가고, 또 여기서 카멀라 해리스가 이겼으면 여기에 선거인단을 해리스가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인단을 계산해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해서 이긴 것으로 이제 발표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 또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그런 게 이제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패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걸 발표하는 입장이어야 했습니다. 왜?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입장이기 때문에 상원 의장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참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어제 주재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회의를 본인이 주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가운데 312명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312명 확보했고, 해리스 부통령 나 자신은 이번에 200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은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을 공식 선언합니다라고 패한 해리스가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에 앞서서 그 하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각 주별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고했고요. 그 50개 주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0개 주가 우리 주는 누가 몇 명으로 누가 이겼습니다. 이런 거를 50번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그저 가만히 앞만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해리스 부통령 그저 무표정한 표정으로 정면만을 바라보면서 그 50개 주의 발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걸린 시간은 36분. 36분간 진행된 그 회의에는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도 참석했습니다. 당선인 자격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아직은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상원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다. 참 서로 간에 껄끄러운 그런 분위기죠.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그 합동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공직 생활 중에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한 번 더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미국 헌법을 수호하고 미국 헌법을 지지하겠다라는 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행동이었으며, 여기에는 지난 12월에 대선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나의 또 선거 결과를 또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나의 헌법상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나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미국의 민주주의는, 오늘 특히 이제 어제 그 회의 그 시간만큼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건재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그 탄핵 정국에서요, 한미 동맹이 약해지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에게 더 관심을 갖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한인 영김 연방하원의원이 강조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냥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영김 의원이 뒤에 좀 덧붙인 말은 상당히 그 한국에서 볼 때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반가운 그런 스타일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영김 하원의원은 정치매체 더 힐에 기고문을 기고했는데요. 한국이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와 안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그리고 영김 의원은 이어서 한국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한 일부 집단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개국 협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이러한 유대관계를, 이런 동맹관계를 흔들 수 있다. 그게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미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말한 점. 이 점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그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김 의원님, 이제 물론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공화당 소속이기도 합니다만은 한인이기 때문에, 한국계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에서는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의 말이 어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리로 들렸고요. 또 이제 야당 측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게 들린 그런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 회사 있죠, X, 그 X에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을 표현한 말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광란의 시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 SNS에 올라온,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게시물,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게시물을 자기가 하나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 그걸 이제 공유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공유하면서 자기가 이제 뒤에다가 자기 말을 또 덧붙이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광란의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는 Wild Times in Korea 라고 말했습니다. Wild Times in Korea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 하면서 반문하는 그런 이제 글까지 올렸어요. 자, 그리고 해당 게시물 하단에는요, 영상을 하나 또 이제 어태치해가지고 공유물을 이제 계속 일론 머스크가 뿌렸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한국의 보수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그 집회 현장이 담긴 26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어찌 보면 뭐 자신이 뭐 누굴 지지하고 뭐 이런 걸 하기는 껄끄러우니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공유하는 영상을 통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좋아하시나요? 네, 한국 화장품을 K-뷰티라고도 하잖아요. 이 K-뷰티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뭘 해냈냐? 미국 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데 1등 했어요, 1등. 지난해 세계 최대 화장품 수입 시장인 이곳 미국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프랑스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만 집계된 건데요. 미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그 10개월 동안에 14억 462만 달러.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한국이 14억 462만 달러라고 그랬죠. 프랑스 화장품 수입 액수는 10억 2841만 달러로 거의 약 한 4억 달러 정도 차이 나는, 생각보다는 큰 차이로
이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를 2위로 밀어냈죠. 야, 한국 K 화장품이 프랑스 화장품을 2위로 밀어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약 한 6년 전만 해도요, 한국은 1위 프랑스, 2등 캐나다, 3등 중국, 4등 이탈리아에 이어서 5등에 불과했었는데요. 6년 만에 다 제끼고 프랑스까지 제껴버리고 1등에 등극했다, 올라섰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화장품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 K 관련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 이어서 이왕이면 좀 K 관련 스토리를 그럼 하나 더 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지난 26일 개봉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골든글로브 수상 후보에 올라갔다 이런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아깝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LA에 있는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만은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작품상은 FX라는 채널에서 방영된 일본 배경 드라마가 받았어요. 일본 배경 그 드라마의 이름은 쇼군. 뭐 한국말로 따지면 장군을 뜻하는 말이죠. 쇼군이라는 드라마에게 돌아갔습니다. 쇼군은 같은 부문, 그러니까 이제 그 TV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나무조연상까지 플러스 작품상까지 해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한국도 받고 뭐 일본도 받고 그래야죠. 뭐 여하튼 미국 내에서 이렇게 뭐 아시아권이 문화가 많이 확대되는 거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좋습니다. 자, 쇼군이라는 드라마는요, 그 대사 대부분이 또 일본어로 촬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한 배우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 배우들이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2가 수상을 했다면 그 역시 100% 한국말로 되고 100% 한국 배우들이 나오니까 그 역시 더 좋은, 더 큰 의미가 있을 터인데,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좀 이제 아쉬운 결과고 대신에 일본의 쇼군이 아쉬움을 대신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탄산음료나 또는 과일음료 가운데서 이제 달달한 거 있죠. 달고 맛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설탕이 첨가된 음료. 그런 음료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220만 건 매년 추가적으로, 또 심혈관 질환은 매년 추가적으로 120만 건 이상 그것 때문에, 단 음료 때문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은요, 전 세계 184개국에 대해서 설탕 음료로 인한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간의 그 연관성을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새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 그 10건 가운데 약 1건이 바로 이제 단 음료 때문이라는 거고, 또 심혈관 질환 30건 가운데 1건이 그 설탕 첨가 음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단 음료는요, 빠르게 소화돼서 영양가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양가는 거의 없이 그대로 혈당 수치만 급격히 상승시키고, 또 이걸 뭐 장기간 어떤 뭐 규칙적으로 자꾸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또 제2형 당뇨병에 걸리게 되고,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달달한 음료. 맛있죠. 근데 한번 이게 자꾸 이렇게 먹어버릇하면 달달한 걸 찾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조금 생각이 나고 찾게 돼도 참고 좀 이게 참는 시간을 오래 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뭐 그렇게 생각 안 나게도 됩니다. 반대로. 자, 이 달달한 음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제 설탕 같은 걸 넣어서 그냥 그저 달게만 만든 그런 음료는 몸에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사실. 사실 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한 번 입증됐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한 번 더 주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다 잘 아시고요. 또 이제
무조건 달기만 한 음식, 그 달달한 음료 알아서 잘 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른뿐만이 아니라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조심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하루요, 좀 스윗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스윗한 음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한인사회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는 소보바 에이콤 가요제. 도전하십시오. 가요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올드팝의 황제 장계현과 템페스트의 특별 공연이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근사한 골프장, 아시안 식당과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는 곳 소보바 리조트 시니어 익스크루브 호스트 생킴입니다. 행사 문의는 213-215-3063. 뜻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